여러분은 완벽하게 정돈된 방 안에 홀로 앉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각 맞춰 꽂혀있는 책들, 그리고 창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누가 봐도 평화롭고 안락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문득 그 완벽함 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안전한 세계. 우리는 늘 그런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치열하게 달려가지만 막상 그 궤도에 오르고 나면 알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무언가 텅 빈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사유의 숲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청춘들의 영혼을 뒤흔든 작가 헤르만 헤세, 그의 대표작 데미안의 첫 페이지를 열면 10살 소년 에밀 싱클레어가 느끼는 이 기묘한 답답함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의 문학관입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주 깊은 밤, 한 권의 책이 여러분께 다를 거예요. 그럼 헤세의 숲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싱클레어의 집은 그야말로 완벽한 빛의 세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부르는 경건한 찬송가 소리가 복도를 채우고 빳빳하게 다려진 뽀얀 리넨 식탁보 위에는 정갈한 식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덕과 규범의 상징처럼 서재에 단정히 앉아 계시고 집안 곳곳에서는 은은한 비누 냄새와 오래된 목가구의 포근한 향기가 났죠. 싱클레어는 그 빛의 세계 안에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주 반듯하고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밝고 온화한 집의 문지방만 넘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쩍하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기괴한 냄새가 나는 어둠의 세계였죠. 하녀들과 도축업자들이 거친 농담을 주고받는 골목, 술주정뱅이들의 비틀거리는 발걸음, 그리고 짐승이 도축될 때 나는 비릿한 피냄새. 두 세계는 오직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이 어둠의 세계를 두려워하면서도 창밖으로 그 기웃거리는 그림자들을 훔쳐볼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짙은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어째서 싱클레어는 이토록 따뜻하고 안전한 부모님의 세계 안에서 온전한 평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타인이 만들어둔 정답 같은 삶 속에서 때때로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헤세 자신이 극심한 인생의 위기와 우울증을 겪을 당시 융의 심리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싱클레어의 심리는 더욱 깊은 층위로 다가옵니다. 융은 우리가 사회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낸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자아의 껍데기를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그 이면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어둡고 거친 본성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싱클레어가 속한 빛의 세계는 곧 흠결 없이 완벽해야만 하는 페르소나의 세계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착한 아들,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시민.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결코 반쪽짜리 빛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헤세는 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정돈되지 않은 욕망, 삐딱한 충동, 그리고 거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억누르고 외면하려 하는 그림자입니다. 빛의 세계가 요구하는 도덕과 규범이 엄격해질수록 억압된 그림자는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더욱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완벽한 세계가 숨막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곳에 진짜 내가 온전히 숨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빛과 어둠을 모두 끌어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어놓은 경계선 안에서만 안전을 보장받는 삶이니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NS 속에서 매일같이 전시되는 무결점의 일상들, 직장에서 요구받는 완벽한 성과와 매끄러운 인간관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빛의 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쫓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타인의 기대라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외투가 내 피부처럼 단단히 달라붙어 버린 건 아닐까요?
정작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진짜 내 목소리는 곧 잊어버린 채로요. 나는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소설 속 이 유명한 독백은 빛의 세계에 균열을 내고 자신의 무의식 속 어둠과 마주하려는 싱클레어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흠결없는 세계의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 평화는 깨지고 혹독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이야말로 타인의 기대와 외부의 통념이라는 알을 깨고 나오는 지극히 아름답고 필연적인 자아 탐구의 시작입니다. 안전한 온실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인가, 아니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문을 열고 나아가 내 안의 낯선 그림자를 기꺼이 마주할 것인가.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두 세계의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프란츠 크로머라는 어둠의 파수꾼을 만나게 됩니다. 내면에 억압된 두려움과 죄책감이 어떻게 바깥 세상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는지 그 아슬아슬하고도 치명적인 파괴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들에게는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비밀, 혹은 내 안의 어두운 충동을 누군가에게 들켜버렸을 때의 그 서늘한 감각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빛의 세계가 주는 안도감과 그 이면의 억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의 세계에 금이 가는 결정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존재, 바로 프란츠 크로머와의 만남입니다. 싱클레어는 어느 날 동네의 불량 소년 프란츠 크로머와 마주치게 됩니다. 크로머는 가난하고 거칠며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따위는 받아본 적 없는 듯한 그야말로 어둠의 세계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크로머 무리 앞에서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혹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내뱉고 맙니다. 자신이 이웃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아주 대담하고 그럴싸한 영웅담을 지어낸 것이죠. 하지만 그 거짓말은 올가미가 되어 싱클레어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크로머는 그 사과 도둑질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침묵의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때부터 싱클레어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완벽했던 빛의 세계의 시민이었던 싱클레어가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 어둠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며 죄책감과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로머라는 인물을 단순한 동네 불량배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특히 헤르만 헤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시각에서 보면 프란츠 크로머는 싱클레어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그림자이자 내면의 어두운 본능이 외부로 투사된 존재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감정들, 즉 공격성, 질투, 허세,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들을 무의식의 깊은 곳에 억눌러 둔다고 말했습니다. 싱클레어가 크로머 앞에서 허풍을 떤 것은 그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만 살아야 했던 빛의 세계에서는 결코 표출할 수 없었던 일탈에 대한 욕망, 그 어두운 충동이 크로머라는 자극제를 만나 폭발한 것이죠.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바깥에서 그를 괴롭히는 악마가 아니라 실은 싱클레어의 내면 깊은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타인에게 유독 강렬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저 사람처럼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은 정말 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타인에게서 느끼는 그 강렬한 혐오감이 실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애써 억누르고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나의 어두운 모습들을 타인에게서 발견할 때 우리는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크로머가 싱클레어에게 그토록 끔찍한 공포였던 이유 역시 그가 싱클레어 자신의 억압된 어두움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로머에게 시달리며 싱클레어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결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부모님께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흠결 없는 빛의 세계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모습이 부서지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홀로 어둠 속에서 고파가는 길을 택한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 나의 나약함과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속으로 끙끙 앓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자아를 찾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둠을 외면하고 빛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크로머, 그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끌어안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두꺼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스스로 만든 이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의 삶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아니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은 경이로운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막스 데미안입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데미안은 어떻게 싱클레어를 구원해낼까요? 그리고 데미안이 던지는 세상을 향한 그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도발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프란츠 크로머라는 어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에밀 싱클레어. 그는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부모님의 따뜻한 세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과 죄책감은 어린 소년의 영혼을 차갑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싱클레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데미안의 첫인상은 또래 소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빛을 가졌죠. 그의 얼굴은 평범한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다 겪어낸 지혜로운 노인의 표정 같기도 했고, 인간의 얕은 감정을 초월한 신비로운 정령의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낡은 교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치 우주 한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별처럼 주변의 공기마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얕은 잣대나 학교의 규율 따위는 가볍게 초월해버린 듯한 묘한 아우라였죠. 이 신비로운 전학생은 싱클레어와 크로머 사이에 흐르는 기이하고 폭력적인 공기를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다가와 아주 건조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체 왜 그런 불량배를 두려워하느냐고 말이죠. 싱클레어는 애써 변명하려 하지만 데미안의 그 맑고 서늘한 눈동자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크로머의 끔찍한 협박은 거짓말처럼 멈춥니다. 데미안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싱클레어를 옥죄던 지옥의 사슬은 그렇게 허무하리만치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자처럼 등장한 데미안의 존재를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데미안은 단순히 매력적이고 힘이 센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싱클레어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깨어난 이상적 자아상, 즉 이마고를 상징합니다. 외부의 억압과 내면의 죄책감으로 자아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내면의 목소리를 외부의 인물로 투사해냅니다. 즉 데미안은 싱클레어 바깥에 존재하는 타인이면서 동시에 싱클레어가 그토록 도달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가장 깊고 진실한 자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준 것은 단순히 불량배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싱클레어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카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자 끔찍한 악인입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전혀 다른 해석을 들려줍니다.
카인은 악당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강인함과 용기를 가진 자였고, 겁쟁이들이 그 강인함을 두려워하여 카인의 이마에 표적을 찍고 악당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해석은 싱클레어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정해진 교리와 부모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안전한 빛의 세계에 처음으로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데미안은 세상이 주입한 선악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이성과 직관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데미안의 이 날카로운 질문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어쩌면 싱클레어보다 더 견고하고 답답한 통념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성과주의, 다수가 선택하는 안전한 길, 사회가 성공이라고 규정해 놓은 획일화된 궤도, 그리고 타인에게 전시하기 위해 잘 포장된 일상들. 우리는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깨맞추려 고군분투합니다. 그 피로한 인정투쟁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나만의 고유한 생각과 내밀한 감정들을 억압하고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데미안은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의 무리에서 뒤처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까?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규칙과 정답을 향해 당신은 한 번이라도 흔들림 없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한 무리 속에 숨어 안도감을 느끼는 대신 이마에 카인의 표적을 달고서라도 기꺼이 고독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위험한 씨앗은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오려는 한 소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방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의 폭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들과 다름을 껴안고 특별함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데미안이 던진 카인의 표장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의 재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답에 길들여진 싱클레어, 그리고 어쩌면 견고한 통념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거대한 각성의 종소리였죠. 우리는 보통 카인을 끔찍한 죄를 지은 악인으로 기억합니다. 동생을 해치고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낙인을 받은 자. 하지만 데미안의 서늘하고도 맑은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적은 죄인의 낙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강인함과 용기를 가진 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훈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강렬한 눈빛과 비범함이 너무나 두려웠던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포를 정당화하고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카인에게 악당이라는 굴레를 씌웠다는 것이죠. 이 파격적인 해석은 싱클레어의 견고했던 빛의 세계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선과 악의 절대적인 이분법, 학교의 규율과 목사님이 주입한 도덕적 정답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뼈아픈 의심. 그것은 어린 소년에게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촘촘한 그물망 속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카인의 표장에 대해 아주 깊이 사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거나 다수가 맹신하고 따라가는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노골적으로 불편해합니다. 그들을 사회의 이단화로 낙인 찍고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선을 그어 철저히 배척하려 들기도 하죠.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다름이 정말로 틀렸거나 위험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정해진 궤도를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그들의 당당한 존재를 통해 들키고 싶지 않은 아주 본능적인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의 진짜 모습들을
무의식 저편으로 억압해 왔을까요? 특히나 끝없이 연결된 현대사회,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매일같이 목격해야 하는 우리는 무리에서 소외된다는 것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거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들과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할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짙은 소외감과 고독. 우리는 그 낯설고 차가운 감정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다시 안전한 무리 안으로 도망치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나의 고유한 색깔을 무채색으로 지워버리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의 서늘한 입술을 빌려 우리에게 단호하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섞이지 못하며 느끼는 그 뼈아픈 소외감과 철저한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남들과 완벽히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껴안는 용기, 내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카인의 표장을 수치스러움이 아닌 고귀한 긍지로 받아들이는 묵직한 태도. 그것이 바로 외부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자아 실현의 눈부신 첫걸음이라고 헤세는 우리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카인의 표장을 단다는 것은 기꺼이 세상 속에서 외로워지겠다는 묵직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는 파괴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내 안의 깊은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거룩하고 고요한 사색의 공간이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만의 숨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날갯짓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했던 부모님의 세계, 그 결점 없는 빛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싱클레어는 결코 이 고독한 특별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알껍데기에 본격적으로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완전히 떠나 기숙학교라는 더 낯설고 차가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안전한 둥지를 벗어난 어린 새가 온몸으로 맞이해야 할 필연적인 고통, 바로 어둡고 거친 방황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버려진 싱클레어는 술과 쾌락, 그리고 끝없는 허무가 뒤섞인 어둠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며 철저하게 망가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황은 결코 단순한 타락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아닙니다.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는 그 위태로운 발걸음 속에는 외부의 권위를 부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치열한 내적 투쟁이 숨쉬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 막막한 어둠의 시간이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위대한 통과 이래가 되는지 싱클레어의 뼈아픈 방황의 기록을 따라 우리의 사유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했던 부모님의 집을 떠나 낯선 기숙학교로 향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한 경험일 것입니다. 싱클레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내면의 안내자 데미안과도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된 싱클레어는 차갑고 낯선 도시 한가운데서 지독한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반듯하고 모범적이었던 소녀는 몹시도 낯선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연히 알게 된 연장자를 따라 술집을 전전하고 불량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냉소적이고 삐딱한 태도로 세상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빛의 세계에서 가장 멀리 도망치려는 듯한 이 위태로운 일탈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한 소년의 안타까운 타락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비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이 거칠고 어두운 방황의 시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만들어둔 완벽하고 무균한 세계에 영원히 머무르는 자아는 결코 스스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로 서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보호해주던 견고한 껍질을 스스로 깨부수고 나와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통과 이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싱클레어의 방황은 그저 철없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와 정답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히 분리해 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덕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선과 악의 경계에서 비틀거려 보아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내면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싱클레어가 방황의 늪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결코 온전한 쾌락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난 다음날이면 그는 언제나 극심한 자기 혐오와 구토증에 시달렸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맑고 순수했던 빛의 세계를 맹렬하게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분열입니다. 옛 세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직 새로운 세계는 발견하지 못한 채 허공에 떠있는 막막한 상태. 낡은 나를 파괴했지만 아직 새로운 나로 태어나지 못한 그 찢어질 듯한 진통의 순간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방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억압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해진 시기에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매끄러운 궤도 위에서 단 한 번의 이탈도 없이 달려가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이라고 믿도록 강요받습니다. 조금이라도 곁눈질을 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면 영영 도태되어 버릴 것 같은 거대한 불안감에 쫓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혼란과 무수한 의문들을 무자비하게 억누른 채 그저 남들이 이미 잘 닦아놓은 안전한 정답의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곤 합니다. 방황할 권리조차 잃어버린 피로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궤도를 이탈해본 사람만이 자신이 진짜 가야 할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가 차가운 기숙학교의 밤마다 겪었던 뼈아픈 외로움과 허무함은 타인의 기대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맨살로 거친 세상과 부딪히며 겪는 생장점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실패와 비난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안전함보다는 상처 입고 망가지더라도 기꺼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헤매는 위태로움 속에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신 생명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삶의 어느 길목에서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혹은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홀로 이탈해 방황하고 있다는 짙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싱클레어의 이 어두운 밤들을 묵묵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방황은 결코 무의미한 타락이나 부끄러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던 낡은 세계라는 알을 깨고 나와 온전하고 고유한 당신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성장의 과정일 뿐입니다. 기숙학교에서의 거칠고 위태로운 방황이 깊어질수록 싱클레어의 영혼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낯선 이들과 어울려 술과 쾌락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잃어버린 빛의 세계를 향한 맹렬한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죠. 낡고 먼지 쌓인 기숙사 방,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을 때면 그는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와 슬픔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예전에 그 맑고 순수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낯설고 타락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으니까요.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는 과정은 이토록 살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바로 그 지독한 고독과 혼란의 밤, 싱클레어는 오래전 데미안의 집 문장에서 보았던 기묘한 새의 형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절반은 매의 얼굴을 하고 절반은 몸을 반쯤 내민 채 맹렬하게 알을 깨고 나오려는 거대한 새. 싱클레어는 자신의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그려낸 그 강렬한 그림을 옛 친구 데미안에게 붙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편지도 없이 말입니다. 며칠 뒤 싱클레어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책갈피에 꽂아두고 간 그 낡은 종이에는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전 세계 수많은 청춘들의 심장을 관통한 그 유명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 처음 듣는 그 낯설고도 신비로운 이름은 방황하던 싱클레어의 뇌리를 강렬하게 내리쳤습니다. 아브락사스는 고대 영지주의에서 믿었던 신으로 눈부신 빛과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과 악마성을 모두 한 몸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창조와 파괴, 남성과 여성, 이 모든 극단적인 대립과 이분법을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통합해낸 궁극의 신성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철저한 이분법의 렌즈로 바라보도록 교육받습니다. 부모님과 사회가 기뻐하는 착한 행동은 선이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이나 일탈의 충동은 악이라고 규정하죠. 그리고 그 악을 완벽히 억누르고 선만을 추구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싱클레어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방황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오직 빛의 세계에만 속해야 하는 흠결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어둡고 거친 욕망들을 죄악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저주하고 단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데미안이 던진 아브락사스라는 묵직한 화두는 그 견고했던 이분법의 알껍데기를 산산조각 냅니다. 밝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두움이 짙어지고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품은 아브락사스처럼 인간의 영혼 역시 빛과 그림자라는 양극단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우주를 완성하게 된다는 진리.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조용히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밝은 면만을 편식하며 사랑하지 말고 내 안에 숨겨진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림자마저 너의 고귀한 일부로 온전히 껴안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아브락사스의 철학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 지향하는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 실현의 핵심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 타인에게 보여주는 페르소나와 숨겨둔 그림자라는 내면의 대립물들을 화해시키고 통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란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찌질함과 나약함마저 끌어안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을 바쳐 이루어내야 할 영혼의 과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밝고 성공적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벽한 페르소나만을 강요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소셜미디어에는 우울함이나 실패, 질투와 분노 같은 서늘한 감정들은 철저히 탈색된 채 눈부시게 행복하고 화려한 일상의 조각들만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밝은 세계의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내 안의 어둡고 못난 감정들을 무의식의 깊은 지하실로 억압하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크로모에게 협박당하던 시절의 어린 싱클레어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억누른 그 어두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혐오할수록 무의식 속에서 더 큰 괴물이 되어 문득문득 우리의 일상을 옥죄어 오곤 하죠. 까닭없이 찾아오는 깊은 우울감, 타인을 향한 맹렬한 혐오, 끝없는 공허함과 번아웃. 그것은 어쩌면 억눌린 내 안의 그림자가 이제는 자신도 좀 바라봐 달라고, 자신도 당신의 일부로 인정해 달라고 지하실 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싱클레어가 아브락사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뼈아픈 위로와 해방감을 느꼈듯 우리에게도 내 안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너른 품이 필요합니다. 실수투성이에 가끔은 속물적이고 타인을 질투하기도 하며 지독하게 나약해져 바닥을 구르는 내 모습조차 그저 내 고유한 영혼을 이루는 소중한 한 조각임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태도. 빛만 존재하는 세상에는 그림자가 생길 수 없고 그림자가 없다면 우리는 사물의 진짜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으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껴안는 이 눈부신 포용력이야말로 우리를 숨 막히게 감싸고 있던 견고하고 두꺼운 통념의 알을 깨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리가 됩니다. 선과 악을 융합한 경이로운 신 아브락사스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싱클레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잣대나 세상의 도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묵묵히 걸어갈 굳건한 준비를 마칩니다. 알을 깨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새만이 그토록 광활하고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오를 자격을 얻는 법입니다. 아브락사스라는 거대한 세계를 마주한 에밀 싱클레어는 새로운 차원의 고독에 빠집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진리는 깨달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구현해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낡은 껍데기를 부수고 나왔으나 아직 날갯짓하는 법을 모르는 어린 새처럼 위태롭던 그가 차갑고 어두운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발걸음을 멈춘 곳은 어느 작은 교회의 문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비롭고 깊은 오르간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악보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듯한 쓸쓸하면서도 웅장한 선율. 싱클레어는 그 음악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괴짜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지만 기존 종교의 낡은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파문당한 이단아였습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세상의 도덕이나 거창한 교리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피스토리우스의 방에 있는 낡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불꽃이 너울거리는 모양, 붉은 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집중하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끈을 풀고 무의식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연습을 한 것이죠. 이 불꽃을 바라보는 행위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의 대화, 즉 적극적 명상을 완벽하게 형상화한 장면입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나 타오르는 불꽃, 흐르는 물결을 보며 묘한 경외감과 위로를 느끼는 이유는 그 자연의 파편들이 실은 우리 영혼의 밑바닥, 즉 집단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 헤매는 싱클레어의 시선을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부드럽게 돌려놓습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신과 악마, 세상의 모든 기원과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까요?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불안해질 때마다 외부에서 정답을 찾으려 고군분투합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득 채운 자기계발서를 탐독하고 유명한 멘토의 강연을 쫓아다니며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려 애를 씁니다. 누군가 내 삶에 명쾌한 해답을 쥐어주기를, 나를 대신해 안전한 길을 선택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을 머리에 우겨넣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내리는 결정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조언에 기대지 않으면 작은 선택 하나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상이 현대인의 고질병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피스토리우스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뼈아픈 일침을 가합니다. 타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지식, 외부의 교리나 누군가의 성공 방정식은 결코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스스로의 뼈아픈 경험과 직관을 통해 내면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깨달음만이 진정한 나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싸하고 안전해 보이는 정답일지라도 내 영혼이 공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만류하는 길일지라도 내 안의 깊은 무의식이 그것을 강력하게 열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하고도 거룩한 운명의 길인 것이죠.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의 내면을 깨워준 훌륭한 안내자였지만 놀랍게도 싱클레어는 어느 순간 그와의 결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가 과거의 종교와 상징, 골동품 같은 옛 지식에 지나치게 얽매여 정작 자신만의 알을 깨고 비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싱클레어는 그토록 의지했던 멘토조차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를 떠나 홀로 서는 고독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가장 냉혹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진정한 안내자란 제자가 자신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돕는 존재이며 영혼의 진정한 성장은 결국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의 그늘에서도 벗어나 완벽한 홀로서기를 이뤄낼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세상이 떠드는 시끄러운 정답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 내면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꽃의 떨림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삶이 유독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외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요히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깊은 오르간 소리, 내 안에 흔들리는 불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내밀한 침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어떤 위대한 멘토도 알려주지 못할 가장 경이롭고 단단한 삶의 해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피스토리우스라는 훌륭한 안내자를 떠나보내고 다시 홀로 남겨진 싱클레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정한 홀로서기는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그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방황의 길로 미끄러지는 듯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거리를 헤매고 내면의 허물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술집의 탁자에 엎드려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그렇게 깊은 절망의 밑바닥을 걷고 있던 어느 봄날, 공원을 산책하던 싱클레어의 눈앞에 운명처럼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했으며 소년 같으면서도 여인의 향기를 품은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의 진짜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 단테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구원의 여인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우연한 마주침은 싱클레어의 삶을 단숨에 뒤바꿔 놓습니다. 베아트리체라는 존재는 그의 내면의 순결하고 성스러운 재단이 되었고 그는 단 하룻밤만의 방탕한 생활을 모두 청산합니다.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던 소년이 다시 맑고 고결한 빛의 세계를 향해 자신을 정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소녀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이토록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싱클레어는 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현실의 연인으로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칼 융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신의 성별과 반대되는 이성의 이미지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부르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지요. 싱클레어가 공원에서 마주친 베아트리체에게 느꼈던 그 압도적인 경외감과 사랑은 사실 현실의 그 소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싱클레어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성성, 즉 자신의 아니마가 외부의 대상에게 투사된 결과였습니다. 싱클레어가 그녀에게 끝내 말을 걸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대화를 나누는 순간 무의식이 투사된 완벽하고 신비로운 환상은 깨어지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는 외부의 타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 그토록 도달하고 싶었던 자신의 고결한 영혼을 사랑하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랑의 모습도 이와 아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운명처럼 강렬하게 끌리거나 때로는 맹목적일 정도로 누군가를 흠모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대상이 닿을 수 없는 유명인일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완벽한 연인일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서 그토록 강렬한 매력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실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자 내가 애써 외면했던 결핍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타인의 당당함, 따뜻함, 혹은 자유로움은 결국 내가 내 안에서 꽃피워야 할 나의 잠재력인 셈입니다. 밖에서 구원자를 찾으려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하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타인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무의식의 거울에 비친 그 아름다움을 내 안으로 다시 거두어들여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통합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결핍 없는 단단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싱클레어 역시 베아트리체를 향한 숭배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내면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구들을 사모아 떨리는 손으로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화폭에 담긴 얼굴은 공원에서 보았던 그 소녀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소녀 같기도 하고 소년 같기도 한 얼굴, 붉고 관능적인 입술과 차갑고 서늘한 이마. 그것은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 데미안의 얼굴이기도 했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려던 낯선 신 아브락사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싱클레어는 깨닫게 됩니다. 화폭 속에서 자신을 빤히 응시하고 있는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얼굴이 다름 아닌 싱클레어,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이자 영혼의 초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에게 투사했던 숭고한 이상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 경이로운 순간,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린 그 그림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과 빛, 남성성과 여성성, 그 모든 이분법적 분열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껴안는 위대한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타인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고 비로소 내면의 온전한 형상을 마주하게 된 싱클레어의 발걸음은 한층 더 깊은 사유의 숲을 향합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이 모든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완성해줄 궁극의 목적지이자 가장 심오한 상징인 에바 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초상화 속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 그리고 내면의 신 아브락사스의 모습을 발견한 싱클레어. 이제 그는 더 이상 바깥 세상에서 정답을 찾으려 헤매지 않습니다. 온전한 나를 마주할 준비가 된 자에게 운명은 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마지막 안내자를 보내주는 법이지요.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옛 친구 데미안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초대받아 자신의 긴 방황을 끝내줄 궁극의 여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입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싱클레어가 그렸던 바로 그 꿈속의 초상화, 영혼의 밑그림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위험 있는 자태, 남성인지 여성인지 가늠하기 힘든 중성적인 신비로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연상시키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인 연인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단순히 친구의 어머니나 매력적인 이성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싱클레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전한 인간의 모습, 모든 이분법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완벽하게 융합된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앞에 선 순간 싱클레어는 태어나 처음으로 영혼의 고향에 도착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안전했던 빛의 세계를 떠나온 이후 프란츠 크로머라는 어둠을 만나고 차가운 기숙학교에서 지독한 고립을 겪고 피스토리우스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무의식을 탐구했던 그 모든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이 오직 이 여인 에바 부인에게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에바 부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녀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 즉 자기 실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온전한 자아의 원형을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앞서 우리는 선과 악이 통합된 신 아브락사스, 그리고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를 투사한 베아트리체에 대해 사색해 보았습니다. 에바 부인은 이 모든 진리의 완성형입니다. 그녀 안에는 어머니와 창녀,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숭고한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세상의 모든 극단적인 대립들이 아무런 모순 없이 고요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지독하게 쪼개져 있고 또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착한 사람, 유능한 직장인, 다정한 부모, 완벽한 연인이라는 수많은 역할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내 안의 어떤 모습은 자랑스러워하며 타인에게 기꺼이 전시하지만 어떤 모습은 수치스러워하며 깊은 무의식의 지하실에 가두고 혐오하죠.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난도질하고 평가하는 이분법의 잣대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메말라가고 지쳐갑니다. 모든 것이 파편화된 현대인들에게 에바 부인의 이 고요하고 거대한 통합의 에너지는 뼈아픈 울림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내가 결점 하나 없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웅크린 비겁함과 나약함, 끔찍한 이기심과 치기 어린 질투마저도 그 모든 파편들이 결국 나라는 거대한 우주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임을 온전히 긍정할 때 찾아옵니다.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넓게 품어주었듯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그런 에바 부인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않고 나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넉넉하게 안아주는 그 무조건적인 환대의 공간 말입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의 곁에 머물며 생애 가장 충만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를 향한 싱클레어의 마음은 열렬한 숭배이자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가 그 열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에바 부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구걸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끌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묵직한 대사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갈구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억지로 바꾸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에바 부인은 내면의 확신, 즉 온전한 자아를 확립한 사람만이 억지스러운 집착 없이 스스로 빛을 내어 운명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핍을 채우려는 사랑은 결국 허무로 끝나지만 내 안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에바 부인과 데미안,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이마에 표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싱클레어는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얻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이 소설을 개인의 내면적 해피엔딩으로만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내면에 거친 폭풍을 잠재우고 평화를 찾았다고 해서 그를 둘러싼 외부 세계마저 평화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싱클레어가 자신의 안에서 아브락사스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에바 부인이라는 영혼의 항구에 정박해 있을 무렵 창밖의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국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파괴와 학살의 전주곡이 서서히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롭던 유럽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광기와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하죠. 왜 헤세는 자아 실현의 가장 눈부신 완성이 이루어지는 평온한 순간에 전쟁이라는 가장 파괴적이고 잔혹한 비극을 배치했을까요? 그것은 낡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치열한 고통이 단지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낡고 병든 유럽이라는 거대한 문명 전체가 새로운 세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피할 수 없이 치러야만 하는 지독한 시대적 진통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의 세계가 완성됨과 동시에 낡은 외부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이 압도적인 클라이맥스. 이제 싱클레어는 따뜻한 에바 부인의 거실을 뒤로하고 포탄이 빗발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전쟁터, 그 거대한 운명의 한가운데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에바 부인의 평화로운 거실을 떠나 싱클레어가 마주한 것은 참혹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는 왜 자아 실현의 가장 눈부신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평온한 순간에 전쟁이라는 가장 파괴적이고 잔혹한 비극을 배치했을까요? 전쟁은 단지 국가 간의 영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헤세의 시선에서 이 끔찍한 전쟁은 낡고 부패한 유럽 문명이라는 거대한 알이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기 위해 산산조각 나는 고통스러운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의 껍질이 깨지는 고통이 한 시대와 문명의 차원으로 거대하게 확장된 것이죠. 싱클레어 역시 그 파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릅니다. 쏟아지는 포탄과 흙먼지 속에서 그는 깊은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야전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어둡고 축축한 병동의 매트리스 위에서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눈을 뜬 싱클레어. 그의 옆자리에는 또 다른 중상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싱클레어의 오랜 친구이자 영혼의 안내자였던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데미안은 평소에 그 초월적인 미소를 지으며 싱클레어에게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꼬마 싱클레어, 내가 프란츠 크로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었던 거 기억하지?
이제 넌 나를 부를 수 없어. 앞으로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예전처럼 내가 기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달려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럴 때면 너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고요하고도 묵직한 작별 인사는 싱클레어의 길고 길었던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맹목적인 성과주의에 지쳐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나를 구원해줄 완벽한 멘토, 내 삶의 방향을 명쾌하게 짚어줄 훌륭한 롤모델, 혹은 상처받은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줄 이상적인 연인을 끝없이 갈망하죠. 하지만 밖에서 찾은 구원자는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그러했듯, 그리고 지금 데미안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진정한 자아실현, 즉 개성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무의식의 투사를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외부의 훌륭한 타인에게 투영했던 나의 이상적인 모습, 그 데미안의 환영을 부수고 그 위대함이 실은 처음부터 내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떠나는 것은 비극이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싱클레어가 드디어 타인이라는 목발을 던져버리고 두 발로 대지에 우뚝 서게 되었음을 알리는 눈부신 독립의 선언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에바 부인이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성적 사랑과 영혼의 완성을 의미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싱클레어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의 데미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독한 슬픔과 통증 속에서 싱클레어는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동시에 먹먹한 환희를 느낍니다. 붕대를 감은 자신의 얼굴이, 그 서늘하고도 맑은 눈동자와 결연한 입술이 다름 아닌 데미안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밖의 구원자를 찾아 헤매던 유약한 소녀는 이제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수고 스스로가 데미안이 되어 찬란하게 비상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전전긍긍하던 빛의 세계를 떠나 크로머라는 어둠의 그림자를 지나 아브락사스라는 선악의 통합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궁극의 목적지는 바로 온전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와 함께 걸어온 우리의 긴 사유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잔물결이 일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자의 안전한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궤도,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덧칠한 착하고 무결점의 페르소나, 그 견고한 알껍데기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내 영혼의 고유한 날개를 펼칠 수 없습니다. 물론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정해진 길을 이탈할 때마다 짙은 소외감과 외로움에 사무칠 것이고, 낯선 방황의 길 위에서 넘어지고 깨지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헤세는 그 모든 비틀거림이 결코 타락이나 실패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거룩하고 눈물겨운 탄생의 진통일 뿐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소설의 첫 문장이었던 이 묵직한 독백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겨봅니다. 내 안에 어둡고 못난 그림자마저 기꺼이 껴안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다름을 이마의 고귀한 표장으로 여기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정탑이 가득한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지금 이 순간 오직 내 안의 고요한 심장 박동과 영혼의 목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삶의 거센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철저히 홀로 버려졌다고 느끼는 밤이 온다면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두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스승보다 지혜롭고 단단한 당신만의 데미안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그 위대한 새가 마침내 두꺼운 알을 깨고 넓은 세상을 향해
자유로운 비상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날갯짓을 지켜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야의 문학관이었습니다. 깊고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